세자를 정하는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위험해졌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한번 입에 올렸다가 정철이 무너졌고 서인이 밀려났고 조정은 동인과 서인,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찢어졌습니다. 그 뒤로는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세자를 정해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부르는지 모두가 보았으니까. 궁궐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온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숨을 죽인 불안에 가까웠습니다. 왕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왕자들은 여전히 잘하고 있었고 대신들은 여전히 서로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향에서 거대한 재앙이 밀려왔습니다. 1592년 왜군이 바다를 건너옵니다. 처음 소식이 들어왔을 때만 해도 조정 안에서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늘 그렇듯 멀리서 들려오는 소문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쟁은 소문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쟁은 한번 시작되면 소문보다 빠르게, 예상보다 깊게 사람들이 가장 믿고 싶지 않은 방향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부산이 뚫리고 왜군은 북상합니다. 조선의 군대는 당황했고 지휘는 무너졌고 백성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 채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길 위에는 아이를 업은 어머니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못한 채 맨발로 달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곡식자루를 들고 나왔다가 결국 너무 무거워 길바닥에 버리고 갔을 테고 누군가는 늙은 부모를 업고 울며 산길로 도망쳤을 것입니다. 도시는 불탔고 마을은 비었고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보다 불길을 먼저 보게 됐습니다. 전쟁은 그렇게 왔습니다. 크게 외치지도 않았고 예고도 길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식간에 조선의 숨통을 움켜쥐었습니다. 왕궁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예법이 흐르던 궁궐이 이제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대신들의 목소리는 높아졌고 발걸음은 빨라졌고 누구도 똑바로 남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버텨야 한다고 말했고 누군가는 이미 늦었다고 말했으며 누군가는 지금이라도 피난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왕은 떠났습니다. 선조는 한양을 버리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왕이 궁궐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이동이 아닙니다. 그건 조선이라는 나라의 중심이 흔들린다는 뜻. 백성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두고 먼저 달아나고 있다고. 왕이 떠나는 길, 그 길 위에는 얼마나 많은 시선이 따라붙었을까. 분노, 원망, 체념, 두려움, 아마 그 모든 감정이 뒤엉켜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조에게도 이유는 있었을 겁니다. 왕이 잡히면 나라가 끝난다는 생각, 살아남아야 조선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판단, 그 모든 계산과 두려움 속에서 그는 결국 떠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조정은 다시 한번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남을 것인가? 왕은 떠났고 나라의 절반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누군가는 왕신을 대신해 남아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야 했고 무너지는 군과 고을을 다시 이어야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토록 미뤄뒀던 이름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는 바로 광해군. 결국 전쟁이 왕이 하지 못한 결정을 대신 내려준 것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시절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며 미루던 일이 나라가 무너지는 순간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광해군은 세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책봉에는 축하도 여유도 화려함도 없었습니다. 나라가 불타는 가운데 정해진 세자였으니까 꽃길이 아니라 잿더미 위에서 안정된 조화가 아니라 패전과 피난 속에서 그는 조선의 후기자로 떠밀려 올라섰습니다. 그 순간 광해군의 마음이 어땠을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지만 완전히 축복받지 못한 자리, 억울할 만큼 늦게 왔지만 정작 왔을 때는 기뻐할 수도 없는 자리,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도망칠 수 없는 자리. 광해군은 아마 그날 처음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세자가 된다는 것은 왕의 아들이 인정받는 일이 아니라 무너지는 나라를 대신 짊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선조는 북쪽으로 올라갔고 광해군은 남았습니다. 그때 조선에는 하나의 이상한 체제가 만들어집니다. 분조. 나라가 두 갈래로 나뉘어 움직이는 임시체제였습니다. 왕은 왕대로 비난길에서 조정을 이끌고 세자는 세자대로 따로 움직이며 전쟁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말은 간단했지만 실제로는 지옥과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무너진 집안 행정을 다시 이어야 했고 각지에 흩어진 관리들을 수습해야 했으며 백성들에게는 아직 조선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전쟁 속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칼에 베이는 순간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라를 포기해버리는 순간입니다. 광해군은 그 포기를 막아야 했습니다. 그는 가만히 궁 안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전란 속에서 직접 움직였습니다. 함경도와 전라도 둥지로 가며 군량을 모으고 의병을 일으키고 남아있는 군사들을 정비하려 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군대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지휘가 없는 의병은 흩어지기 쉽고 왕실의 이름이 닿지 않는 곳은 금세 무너집니다. 광해군은 그걸 알고 그래서 가장 먼저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이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왕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아직 싸움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아마도 수많은 밤을 잠들지 못했을 겁니다. 어떤 고을은 이미 비어 있었고 어떤 성은 함락되었고 어떤 관리들은 도망쳤고 어떤 백성들은 황실을 원망했을 겁니다. 그 절망 속에서 세자라는 이름은 때때로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그럴 때일수록 상징을 찾습니다. 왕이 보이지 않을 때 누군가가 왕실의 얼굴로 서 있어야 했습니다. 광해군은 바로 그 얼굴이 됩니다. 누군가는 그를 보면 안심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드디어 왕실에도 싸울 사람이 남아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왕은 떠났지만 세자는 남았다. 이 말은 너무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하지 못한 일을 세자가 하고 있다는 뜻. 떠난 자와 남은 자가 선명하게 비교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훗날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광해군은 전쟁 속에서 공을 세웠고 세자의 몸으로 나라를 돌보았고 무너지는 전선을 버텨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는 유능했습니다. 하지만 그 유능함이 아버지 선조에게는 마냥 기쁜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왕의 자리는 원래 외로운 자리입니다. 특히 선조처럼 정통성에 민감하고 주변을 쉽게 믿지 못하는 군주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전쟁 중에 세자가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백성들 사이에서 세자가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말이 돌기 시작하면 그것은 아름다운 미담인 도시의 위험한 그림자가 되기도 합니다. 세자가 너무 유능해 보이면 왕은 언젠가 그 유능함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광해군은 전쟁 속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나라를 붙잡기 위해 움직였지만 선조의 시선은 단순히 고마움만 담고 있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속으로 불안했을 것입니다. 내가 없는 자리에서 저 아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는가? 백성들은 지금 누구를 왕으로 보고 있는가? 전쟁이 끝난 뒤 저 아이는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은 입 밖으로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긴 의심은 침묵 속에서 더 커집니다. 광해군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걸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은 분명 최선을 다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따뜻한 칭찬이 아니라 묘하게 차가운 거리감이었다는 것을. 공을 세웠지만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나라를 위해 뛰었지만 끝내 편안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는 경험. 이건 사람을 바꾸었습니다. 특히 어릴 적부터 생모를 잃고 부왕의 냉대를 견디며 늘 완전히 선택받지 못한 감각 속에서 살아온 그런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광해군은 아마 전쟁 속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는 사람을 움직이려면 말이 아니라 현실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나라를 위해 일을 해도 그 공이 반드시 나를 지켜주지는 않는다는 것. 그건 굉장히 서러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전쟁은 그에게 왕제의 껍데기를 벗기고 실제로 정치와 생존의 무엇인가를 가르쳤습니다. 누가 무너지는지, 누가 도망치는지, 누가 끝까지 남는지. 그리고 그런 모든 장면이 끝난 뒤에도 인정은 쉽게 오지 않다는 것까지. 전쟁이 길어질수록 광해군은 더 단단해졌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단단해졌다기보다 더 차가워졌다고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살아남아야 했고 흔들리면 안 됐고 누군가는 냉정하게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도 군사를 움직이기 위해서도 왕실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세자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왕이 손수 고르고 아끼며 키운 후계자가 아니라 전쟁이 필요해서 만들어낸 통치자. 평화로운 궁중예법이 아니라 불타는 성과 무너진 민심 속에서 단련된 후계자. 그 점이 광해군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는
궁궐 안에서 글만 배우며 자란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모습을 눈으로 보았고, 왕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절망하는지도 보았으며, 그 절망을 붙잡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결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뒤 조선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남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시는 상처를 입었고, 백성들은 지쳤고, 국가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그 속에서 광해군은 단지 세자라는 이름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가장 어두운 얼굴을 먼저 본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굶는 모습, 불타는 집을 돌아보는 얼굴, 왕실을 믿지 못하는 얼굴, 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얼굴. 그는 전쟁 덕분에 세자가 되었지만 바로 그 전쟁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하는 세자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훗날 그를 유능한 군주로도 만들었고, 동시에 비정한 선택을 하는 왕으로도 만들게 됩니다. 어쩌면 그의 비극은 왕이 된 뒤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 이미 시작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나라를 위해 앞에 섰지만 그 공으로도 완전히 사랑받지 못한 순간, 왕실을 지켜냈지만 그 덕분에 오히려 더 경계받게 된 순간, 전쟁은 언젠가 끝납니다. 불타던 들판도 결국은 검은 채만 남기고 식어가고, 피난길에 올랐던 사람들도 살아남았다면 다시 집터를 찾아 돌아옵니다. 하지만 어떤 전쟁은 칼이 멈춘 뒤에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광해군에게 임진왜란은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는 전쟁 속에서 세자가 되었고, 무너지는 나라를 붙잡기 위해 직접 움직였으며, 백성들에게 왕실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은 그를 왕자에서 통치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축복만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은 그에게 능력을 주었지만 동시에 의심도 주었습니다. 공을 세웠지만 인정은 온전히 받지 못했고, 나라를 위해 뛰었지만 끝내 아버지의 따뜻한 신뢰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1608년 마침내 선조가 죽습니다. 왕이 죽었다는 말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궁궐의 숨결이 멈추었다가 다시 다른 이름으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조정은 숨을 죽였을 것입니다. 누가 슬퍼하는지, 누가 기뻐하는지, 누가 벌써부터 다음 질서를 계산하는지 아무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한 채 모두가 서로를 살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광해군은 왕위에 오릅니다. 오래전부터 미뤄왔던 이름, 전쟁 속에서 겨우 정해졌던 세자. 끝내 완전히 사랑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왕이 된 남자. 겉으로만 보면 마침내 모든 고난 끝에 왕좌에 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광해군이 왕이 되던 그날, 그의 마음속에는 안도보다 불안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싸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날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는 걸. 왕자는 높았지만 그만큼 위험한 자리입니다. 특히 광해군처럼 완벽한 정통성 위에 앉은 왕이 아닌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그는 선조의 아들이었지만 왕비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하지 않았지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왕은 정말 하늘이 택한 왕인가? 아니면 전쟁이 잠시 허락한 왕일 뿐인가? 이런 시선은 대놓고 칼을 겨누는 것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절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해군은 아마도 왕좌에 앉는 순간부터 자신이 얼마나 위태로운 자리에 올랐는지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는 실제로도 위협이 되는 존재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무서운 이름은 영창대군. 어린아이, 그저 아직 어린 왕자일 뿐인 존재. 하지만 궁궐에서는 어린아이라 해서 무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린 왕자일수록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기에 누구든 자기 뜻대로 내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창대군은 적자였습니다. 선주의 계비 인목왕후의 아들. 조선의 원칙대로만 보면 오히려 더 정통한 왕위 계승자로 보일 수도 있는 존재. 광해군에겐 이건 단순한 이복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 곁에는 인목왕후가 있었습니다. 왕비. 궁궐의 예법 속에서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 하지만 정치의 언어로 바꾸면 왕실의 또 다른 중심의 초. 왕은 바뀌었지만 왕비의 존재는 남아있었고 그녀의 아들은 아직 숨쉬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전쟁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빨리 판단했을 것입니다. 위협은 자라기 전에 꺾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바로 피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왕이 된 광해군은 처음부터 오직 피바람만 일으킨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매우 현실적인 왕이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의 조선은 겁만 나라였지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들판은 황폐했고 백성들은 지쳤고 국고는 바닥났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왕이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무너진 땅을 다시 일으키고 흩어진 민심을 붙잡고 다시는 같은 재앙이 오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 광해군은 그 점에서는 매우 선명했습니다. 그는 쓸만한 인재를 기용하려 했고 민생을 안정시키려 했으며 전후 복구를 서둘렀습니다. 대동법과 같은 제도도 이런 현실 감각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백성에게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나라가 어디에서부터 다시 살아나야 하는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모든 무너짐을 눈으로 본 왕이었으니까. 당시 조선 바깥에는 또 다른 거대한 흐름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점점 힘이 기울고 있었고 후금은 날카롭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오랫동안 명을 섬겨온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감정대로만 생각하면 끝까지 명나라 편에 서는 것이 옳다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감정보다 현실을 먼저 보았습니다. 조선은 이미 한번 크게 무너졌고 백성들은 전쟁을 다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편의 깃발만 붙들고
무작정 전쟁 속으로 들어간다는 건 나라를 다시 불구덩이에 밀어넣는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립을 택했습니다. 철저히 조선의 생존을 기준으로 판단하려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외로운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선택은 항상 명분 좋은 말보다 마음을 더 많이 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를 비겁하다고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은혜를 저버린 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광해군은 전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피를 흘리는 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이라는 걸 알았던 왕. 그래서 그는 신뢰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항상 유능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능할수록 더 많은 적을 만들기도 합니다. 광해군의 주변에는 그를 왕으로 세우는 데 공을 세운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대북파. 그들은 광해군 정권의 기반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그를 옥죄는 족쇄이기도 했습니다. 권력은 도움을 줄 때보다 그 도움의 대가를 요구할 때 더 무섭습니다. 광해군은 왕이었지만 혼자 마음대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를 떠받친 세력은 그를 이용하려 했고 그를 견제하는 세력은 언제든 끌어내릴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그는 왕좌에 앉았지만 사방이 모두 적이었습니다. 궁궐 밖에는 정적이 있었고 궁궐 안에는 불안이 있었으며 왕실 안에는 정통성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불안 속에서 사람은 더욱더 차가워집니다. 광해군은 살아남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속에서도 궁궐 안에서도 누군가를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된 뒤에도 그의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이 맴돌았을 것입니다. 누가 나를 끌어내리려 하는가? 누가 오늘은 내 앞에서 웃지만 내일은 영창대군을 내세워 반정을 꿈꿀 것인가? 누가 인목 왕후의 이름을 내걸고 내 왕좌를 흔들 것인가? 이런 질문이 하루에도 몇 번씩 그를 잠 못 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왕의 침실은 넓지만 왕은 그 안에서 혼자, 광해군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한밤중 궁안이 모두 잠든 뒤에도 그는 잠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촛불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방 안에서 어쩌면 그는 오랜도록 어린 영창대군의 존재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왜 그렇게 두려웠을까? 아이는 아직 어렸고 칼을 들 줄도 몰랐고 정치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왕좌는 그런 순진함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왕좌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봅니다. 어린아이였지만 훗날 왕이 될 수 있는 아이.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들고 일어설 수 있는 아이. 광해군은 바로 그 가능성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목 왕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직접 칼을 들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도 반대 세력에게는 충분한 깃발이 될 수 있었습니다. 광해군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왕좌는 늦게 앉았고 정통성은 불완전했고 주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남기 위해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협을 없애는 것. 그 선택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냉혹한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늘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광해군도 그랬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라를 위해, 왕실을 위해,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지금은 결단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논리는 늘 가장 무서운 길로 사람을 이끕니다. 정치가 가족을 삼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멈출 수 없습니다. 결국 영창대군은 유배되고 조용히, 그러나 너무 분명하게, 아직 어린 왕자는 궁궐 밖으로 밀려나고 그 길 끝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말은 늘 무겁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권력의 언어로 보장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소리로 남습니다. 동생을 죽인 왕. 그 말은 칼처럼 번져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목왕후는 서궁에 유폐됩니다. 왕비였던 여인은 이제 궁후 한쪽에 갇힌 존재가 됩니다. 문은 닫히고 사람의 발길은 끊기고 세상과 멀어진 채 살아가야 하는 삶. 왕비를 패하고 동생을 죽인 왕. 패모살지. 이 말은 광해군을 평생 따라다니는 낙인이 됩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정치의 속내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는 건 더 단순하고 강렬한 장면입니다. 어린 왕자가 죽었다. 왕비가 갇혔다. 그리고 그 일을 한 사람이 왕이다. 그 순간부터 광해군은 단지 유능한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왕이 되었고 누군가에는 반드시 끌어내려야 할 폭군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동시에 여전히 나라를 돌보는 왕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광해군 이야기가 무서운 이유입니다. 그는 완전히 무능한 왕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만 탐한 왕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능력이 있었고 현실 감각이 있었고 나라를 다시 살려내려는 의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의 손으로 가장 잔인한 선택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더 비극적입니다. 어리석어서 망한 왕의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유능했기에 더 멀리 갔고 살아남기 위해 선택했기에 더 깊이 타락한 왕의 이야기는 훨씬 더 사람을 오래 붙잡습니다. 광해군은 나라를 살리려 했던 왕이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선을 넘어서 버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왕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궁궐 안의 적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패모살제의 이름 아래 광해군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늘어났고 중립외교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생겨났으며 그를 끌어내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는 속삭임도 조용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광해군은 왕좌는 지켰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잃어가고 있었고 정권은 유지했지만 명분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왕은 마침내 어느 날 가장 무서운 이름과 마주하게 됩니다. 반정. 그건 단순한 반란이 아닙니다. 왕이 나라를 잃는 순간이자 그동안 쌓여온 미움과 원한과 계산이 한 번에 폭발하는 이름입니다. 광해군은 그날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궁궐의 공기는 이미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사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침묵이 섞였고 중성의 말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계산이 들어갔으며 어둠 속에서는 새로운 이름들이 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 되었지만 모두가 적이었다. 이 말은 광해군에게 비유가 아니라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다시 세우려 했고 왕좌를 지키려 했으며 자신의 생존과 조선의 생존을 함께 붙들려 했습니다.